오늘 맥주 감사절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대한민국이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다시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여 대한민국이 다시 감사하게 하소서. 저는 지난주에 6.25 72주년 기념 설교로 주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주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전했습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주일이지만 6.25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감사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 설교 듣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강단에서 정치 설교하나? 여러분, 정치 설교가 아니라 역사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6.25라고 하는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대에 대한 교훈에 대한 설교지 절대 정치적 설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역사에 관심 없는 분들은 너무 딱딱하게 들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게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은 내가 허용할게요. 깊이 주무세요. 끝날 때 깨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앞에 잘 때 옆에 주무시는 분들 깨우지 마세요. 끝까지 축도할 때만 일어나도록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은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 절대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나 또 무기나 전쟁의 준비나 또 남한이나 북한이 무장했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 남한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8.15 해방되고 난 뒤에 신탁 통치에 의해서 북한은 8.15 해방되자마자 2달 안에 이미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소련과 결탁하여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시키고 군대를 조직하고 각 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미 나라의 모양을 다 갖춘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은 민족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구 선생 중심으로 결집하지만 다 4분 5열이 되어서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여러분 이념이 달라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김일성은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고 스탈린의 또 모택동의 지원까지 확실히 받는 상황에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그런데 남한은 미군이 신탁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 군정이 남한에 있는 백성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당신의 국가가 미래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길 원하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원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몇 프로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한다고요? 78%가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원합니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15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왜 통일국가 안 되었나, 미군이나 러시아 때문에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부적 요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78%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되길 원했는가? 첫 번째는 러시아 제국이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에서 멸망하면서 레닌이 뭐라고 말했느냐? 전 세계에 있는 약소국가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일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레닌이 전 세계에 있는 약소국가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게다가 레닌 다음에 권력을 잡은 자가 스탈린인데, 조지아 출신이죠. 스탈린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금덩어리를 여러분 세술에나 실어다가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8.15 해방이 되면 조선에 있는 모든 지주들을 다 없애고 소작농들에게 다 땅을 나눠줘서 공산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게 공산주의 이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 여러분 소작인들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에게 스탈린이 제시한 이 여러분 지주를 없애버리고 소작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레닌과 스탈린의 이 주장 때문에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심으로 급속도로 사회주의 국가를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잘 아시죠 어른들? 남노당 조직 총책이 누구였습니까? 박헌영이라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박헌영은 충남 예산 신양면 출신입니다. 저하고 고향이 같아요. 슬프게도. 근데 이 박헌영은요, 사실 20살 이전까지는요 서울에서 성동교회를 다녔던 청년이었어요. 그랬던 이 청년이 20세 때 여러분 중국으로 넘어가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러시아로 넘어가서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면서 레닌 사상, 스탈린 사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완전히 자기 사상화 시켜서, 그래서 다시 남한 땅에 내려와서 남노당, 남조선 공산당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름이 박헌영은요 실천력, 기획력, 조직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때는 우리 남한에 여러분 남노당, 남조선 공산 당원들이 100만 명이 넘어갈 때도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러시아, 소련, 구소련, 소련의 공산주의, 그리고 박헌영이라는 인물 때문에 남한은 당신 나라가 미래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하냐 공산주의 국가 되기를 원하냐 여론조사에서 78%는 압도적인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원하는 사람들 이 땅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헌영, 남노동당을 조직하고 총책을 맡았던 이 박헌영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높고 탁월했던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조직을 운영하려니까 자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딸리니까 뭘 하게 되느냐, 위조 지폐를 만들게 됩니다. 특섬에 있는 조선 이름이 일제시대에 운영했던 조선 정판사, 조선 정판사라는 것을 인수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낮에는 인밀문화라는 신문을 찍어내고 밤에는 위조 지폐를 찍어서 새벽마다 트럭으로 조직원들에게 이 자금을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위조 지폐도 적당히 찍어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갑자기 나라 경제가 이 위조 지폐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미 군정하고 은행에서 이 위조 지폐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나 조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뚝섬에 있는 조선 정판사에서 새벽에 트럭이 나가는데 그 트럭을 잡아보니까 그 트럭 안에 위조 지폐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신문에 왜 그동안 위조 지폐 만든 놈이 누구냐? 잡았다. 그래서 이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박헌영이다. 신문에 대서특별히 되는 바람에 그래서 박헌영이 인기가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려서 경찰 6천 명이 박헌영을 체포하게 돼요. 근데 이 박헌영이 어떻게 살아서 탈출해서 월북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게릴라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상여를 만들어가지고 박헌영이 그 상여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서울서 그 상여를 메고 이 상여인들이 파주를 지나서 북한으로 월북을 하게 돼요. 6천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지만 박헌영을 생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은 해주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의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김일성은 국가 주석이 이미 되어 있었고 이 박헌영의 남노당 세력들을 의식한 김일성은 박헌영에게 국가 부주석의 칭호를 주고 북한의 외무부 장관의 직위를 주는데 여러분 직임만 타이틀만 줬지 실권은 아무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부주석 의무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엔은 1948년 5월 10일 날 남북한이 동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라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재헌국회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소련이 오자마자 2달부터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당이라고 하는 세력을 조직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가 전혀 필요치 않은 북한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엔 선거 감시단을 384 리복으로 넘어온 것을 금지시키고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엔 선거 감시단이 남한에서만 국회의원을 뽑는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10일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이때 남한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홍민표라고 하는 사람이 박헌영의 추종자인데 박헌영에게 연락을 합니다. 박헌영 동지, 이번 기회에 우리 공산당을 정식으로 설립을 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공산당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가 100석은 200석 가운데 절반인 100석은 우리가 당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더니 박헌영, 김일성, 스티로프 러시아 대표 3명이 해주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략회의를 한 결과가 뭐냐? 선거에 출마하지 마라. 이번에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를 보이콧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이 기회에 완전히 남한을 공산주의로 전복시켜라 라는 지령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1948년 4월 3일 제주 사건. 이 제주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을 보내야 되는데 제주도에 경찰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여수 순천에 있던 14여단의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여순 반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무고한 시민 10만여 명이 제주 4.3과 여순 반란 사건 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은 정확한 명칭이 잘못됐다는 역사학자들 주장이 많아요. 왜? 여순 반란 사건이니까 민간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무슨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되었는데 아니에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부대 경찰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보내려고 조직을 쌓고 출정식을 해야 되는데 모여있는 여러분 이 군대 안에 누가 있었냐? 박헌영 추종 세력들이 이 군대 안에 있었다. 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이 여러분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진 장교들을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인 사건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 그러니까 민간인 반란이 아니라 여러분 경찰 내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순 14여단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요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AP통신이 김대중 대통령과 대담을 나누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프레지덴트 김, 당신은 제주 4.3 사건이 폭동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당신의 역사관을 말해주세요. 말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답변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처음에는 공산당원들이 재헌국회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란 사건이었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미 군정과 경찰이 무고한 양민들을 너무 많이 학살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이 제주 4.3 사건을 뭐라고 말했어요? 미군이
양민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마치 노근이도 똑같아요. 노근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노근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전 그 영화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노근이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이나 급좌에 있는 사람들은 미군이 들어와서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미군 물러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아까 김대중 대통령의 AP통신의 통신과의 대담에서 나눈 김대중 대통령의 고백이 정확한 제주 4.3 사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미들이 학살된 거죠. 공산당, 내란을 일으킨 공산당을 진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1948년 12월 1일 날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국가보안법, 국보법이 1948년. 이것 때문에 맨날 국보법 폐기하자마자 얼마나 역사적으로 아픔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미 이 나라는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78%가 공산주의 국가 되길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나라 안에 좌익 세력, 좌경 세력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었는데 어디 안에? 군대에도, 공무원들에게도, 경찰 안에도 이 좌익 세력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보안법 만들어서 처음에 아주 중요한 사상범들 15,000명을 잡아서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군대에 좌익 세력의 우두머리가 있었어. 이때 당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박정희가 이때 여러분 군대에서 좌경 세력의 우두머리 역할을 박정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우두머리라 박정희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박정희 상관이 있어요. 송유창 대령이라는 사람이 박정희가 너무 똑똑하고 정의로운 사람인데 저가 어떻게 잘못 발을 디뎌서 저 공산주의 사상 갖게 되었나? 안 되겠다. 박정희를 죽이면 이 나라에 국가적 큰 손실이 온다. 어떻게든 박정희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한 송유찬 대령이 감옥에 가서 박정희를 면담합니다. 그래서 전향을 설득시켜요.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죽어야 되냐. 당신 전향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다.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박정희는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전향 때문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전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자기를 따랐던 200명이 명단을 넘겨주고 자기는 전향하고 그리고 나서 5.16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정권을 잡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일으킨 자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요 잘 봐 힘이 없다 보니까 임진왜란 때도 고통당했지. 여러분 일제강점기 눌렸지. 6.25 때 그랬지. 사회주의 여러분 자유주의 어둠과 빛이 여러분 선과 악이 이 나라를 끊임없이 여러분 뒤집었다 젖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제시대는 독립군 했던 사람이 6.25 때는 김일성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 있고요. 일제시대에 친일파했던 사람 6.25 때는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한쪽 단면만 보고 정지할 수 없는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겨? 나만 혼자 괜히 열받아서 그러는 게. 좀 따라오면 끄떡거리도 그리고 좀 해봐. 그러니 여러분 박정희를 누가 정지하려? 박정희를 누가 정지하려? 자 이제 월북한 박헌영 이야기 이어갑니다. 월북해서 아까 주석, 부주석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자리를 얻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김일성은 박헌영을 충분히 씌워먹습니다. 사용합니다. 잘 보세요. 박헌영이 월북할 때 박헌영 혼자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요. 흥남 철수 때 10만 명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자유주의를 위해서. 반대로
여러분 6.25 때 월북한 사람,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를 동경했던 여러분 남노동당 출신들, 핵심들, 간부들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고 박헌영 따라 올라간 사람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2만 명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박헌영을 써먹을 대로 다 써먹은 김일성은 더 이상 써먹을 가치가 없으니까 1956년 7월 19일 당시 박헌영 나이 56세, 박헌영이 1900년대 출신이에요. 56년이에요. 딱 56세에 여러분 미군의 첩자였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총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박헌영이 너무 억울하니까 김일성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처자식은 망명시켜줘라. 김일성이 약속합니다. 그러나 처자식은 박헌영이 죽자 그날부로 행방불명이 되고 말아요. 약속 안 지켰어요. 그리고 박헌영 따라갔던 여러분 월북했던 2천여 명도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이라는 사람들 많은 분들, 그분들 가족 중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월북한 사람. 그 명단 100명도 제가 더 잘 알고, 심지어는 제 가까이 아는 장로님도 아버지가 월북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요? 남한에 자기 아버지 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월북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출세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짜 묘를 만들어 놓고 명절 때마다 그 묘에 가서 제사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로님도 제가 아는 장로님도 계세요. 살리교회에서. 참으로 얼마나 아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의 세 번째 기적. 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자, 세 번째 기적. 다 같이 시작.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 자,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지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보리스 옌칠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엘친이 검은 서류 상자를 선물해 줬다고 그랬죠. 230종의 극비 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상자를 선물해 줬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1949년부터 53년 8월까지 러시아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이 6.25 전쟁을 준비한 극비 문서 230종이 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 계획도입니다. 러시아의 중장 바실리에프 중장 김일성과 함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건지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세운 지도가 바로 이 지도예요. 그래서 1단계 자, 3일 안에 어디? 서울. 5일 안에 2단계 3단계 그래서 32일 한 달이죠. 한 달 하루 더 늦죠. 32일 안에 완전히 부산까지 점령하는 전략이 바로 바실리에프 중장이 만들어온 전쟁 계획도. 아까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 계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안에 서울, 5일 안에 안양, 수원, 원주인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 북한군이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서울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더 이상 진격을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어떤 6.25 전문가들도 이거는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왜 북한군이 전쟁을 치르는 북한군이 서울 3일 동안 3일 안에 서울을 정복하고 3일 동안 서울에서 소 잡아먹고 술 파티를 벌여요.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3일을 쉬지 아니하고 진격해 왔다면 유엔군이나 미군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3일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만약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 동안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미 공산화 됐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서 소 잡아먹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추측 가능한 일은 이겁니다. 뭐냐? 1949년 3월 30일에 4월 15일 김일성, 박헌영 6명이 러시아의 스탈린을 찾아가서 전쟁을 상의하고 아까 이 계획도 만들고 그리고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여러분 박헌영이 스탈린 앞에서 주장한 내용이 뭐냐? 스탈린 동지, 우리가 서울 동안 3일 안에 서울 동안 산보하듯이 들어가면 쉽게 점령한다는 거죠. 남한에 있는 100만의 공산 게릴라군들이 전국에서 봉기에서 뒤집어 놔서 이 한반도 남한 침략하는 건 3일이면 족합니다 라는 보고를 박헌영이 스탈린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어쩌면 3일 안에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전국에서 공산 게릴라들이 움직여서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지 3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유추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3일이 우리나라에게는 비군과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시 진격할 수 있는 큰 엄청난 72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메가더 장군이 6월 29일 날 대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김홍일 장군과 함께 안양 방어선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방어선을 시찰하러 갑니다. 20살 먹은 병사가 일본 구식 총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물은 거예요. 자네는 언제까지 거기 서 있을 건가? 예,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서 있을 겁니다. 아니, 후퇴 명령이 없으면 어떡할 건가? 죽기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뭘 도와주길 원하나? 장군님, 7탄을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메가더 장군은 사실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런데 안양을 시찰하다가 방위선을 지키고 있던 사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군인이 있는 이 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시 워커, 주한 미사령관이죠. 워커 사령관에게 낙동강을 지켜라. 내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끊고, 그러면 끊고 치고 들어가면 다 내려온 이 북한군은 도관에든 쥐가 되니까 당신은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줘라. 그래서 김홍일 장군과 워커 주한 미 사령관이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 걸고 사수하게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메가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 무슨 호텔이 있어요? 워커힐 호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 워커힐 호텔이 왜 생겼느냐? 이 워커 사령관이 그곳을 지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서 그곳에 지은 호텔이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 안에는 워커 동상이 지금 안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워커힐 호텔 가는 분들은 꼭 그 워커 동상 보고 땡큐 썰 꼭 인사하시고, 그러고 그 호텔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이라고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네, 이제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9월 4일 날 영천 전투가 뚫리게 됩니다. 영천 방어선이 뚫리게 돼요. 이때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한에 게릴라 활동을 활동을 한 나쁜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길 때까지 한두 사람이 공헌하게 한 거였겠어요? 요소요소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탁월한 기지를 발휘해서 나라를 구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많은데, 영천 전투가 뚫렸을 때 이때 누가 책임자였느냐? 다시 유재홍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재홍 대령이, 자, 지금 남한 병사는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영천이 뚫렸어요. 그러면 이 북한군이 부산을 진격하는데 어느 길로 갈까 생각해보니까 세 갈래 길이야. 하나는 청송으로 가는 길, 하나는 경주로 가는 길, 하나는 대구로 가는 길. 그래서 이 유재홍 대령이 얼마 남지 않은 병력을 세 군데 다 지키려고 분산시키면 다 뚫릴 것 같아. 그래서 이 유재홍 대령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청송길로 갈까? 경주길로 갈까?
대구길로 갈까? 가만히 보니까 북한군이 필경 경주길로 갈 거야. 그래서 남한 군사를 두 길을 포기하고요, 남한 군사를 경주길 가는 길목에 다 매복을 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적중을 한 거예요. 북한군이 전부 다 경주길로 부산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숨었던 이 유재홍 사단이 여러분 북한군을 엄청나게 괴멸하게 되었고, 이때 북한의 김책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어요. 얼마나 혼비백산을 도망갔는데 말 타고 여러분 도망을 쳐버린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획기적인 공을 누린 사람이 또 나오죠.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1사단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이 백선엽 장군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내가 뒤돌아서거든 나를 총을 쏴라. 나를 쏴 죽여라. 그리고는 전진해서 여러분 이 다부동 전투에서 엄청난 전과를 올려서 이 1사단이 결국은 어디까지 진격하는지 알아요? 평양까지 진격하는 엄청난 전과를 올린 사람이 바로 백선엽 장군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백선엽 장군은 일제시대에 친일운동을 한 사람. 그런데 6.25 때는 나라를 구한 사람. 2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 문정부 시절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왜? 저놈 친일파다. 현충원에 모시면 안 된다. 여러분 광복회 김원웅 회장을 중심으로 광복회 이 못된 새끼들이 여러분 이 현충원에 들어가는 백선엽 장군 대전 현충원에 들어가 국립묘지도 못 갔어요. 안 된다고. 대전 현충원에 들어가는 백선엽 장군 똥바가지 퍼부고 별짓 다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아픈 역사예요. 일제시대는 친일운동했다. 6.25 때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6.25 때 여러분 경상도에서 백선엽 장군 추모제 2기 추모제가 열렸어요. 2년 전 돌아갈 땐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여러분 장례를 치는 이분이 준비위원회에서 300명 올 거라고 준비를 했는데 800명이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저희는 군대 때 이 백선엽 장군 전적지도 다 봤거든. 너무나 아픈 역사예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미국 수뇌부에서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왜? 불가능하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 5,000분의 1도 안 된다. 왜?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커가지고 군대가 육지에 상륙하려면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빠졌을 때, 썰물 때 여러분 그래서 육지로 올라올 상륙하려면 여러분 이 뻘이 너무 길은 거야. 그래서 다 죽어.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여러분 육지에 붙여서 상륙작전을 펼쳐는 그 시간 2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2시간 안에 무슨 재주로 여러분 상륙을 합니까?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메가더 뭐라고 말했냐? 김일성도 이 길로 안 온다고 생각할 거고 모택동도 안 온다고 스탈린도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될 거다라고 메가더는 거꾸로 해석을 했다. 그들이 다 이 길로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작전을 성공한다. 오히려 메가더는요 거꾸로 해석을 해서 이 작전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함을 이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월미도의 등대, 이 월미도의 등대가 여러분 밤새 인천 앞바다를 그냥 계속 비추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죠? 그래서 한국 특수부대가, 혹시 여러분 중에 특수부대 출신 있어요? 한국 특수부대가 여러분 이 월미도 등대 끄는 임무를 띠고 여러분 침투하게 됩니다. 그 영화 보셨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정재잖아요. 장학수대위. 이 장학수대 이정재가 이 임무를 띠고 들어가서 여러분 월미도 등대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육지까지 배를 끝까지 밀고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9월 15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수복이 언제 된 거예요? 9월 28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13일 뒤에 여러분 낙동강 다부동까지 밀렸던 여러분 아까 백성엽 장군 얘기했죠. 김홍일 장군, 유재홍 대령 이분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여러분 중간이 끊겼잖아요. 서울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도관에는 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밀고 들어와서 9.28 서울 수복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10월에는 평양까지 진격하는 10월 10일에는 평양을 정복해버리고 막 박수 다 같이 칠까? 박수 안 치면 제가 오해해요. 저분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근데? 네. 그런데 수년 전 기억나시죠? 메가더 동상 철거하겠다고. 참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못됐어요. 메가더 동상 철거하겠다고 얼마나 부시겠다고 별짓을 다 했는지. 그때 이 메가더 동상을 누가 지킨지 알아요? 예비역 해군. 예비역 해군들이 모였어요. 무슨 소리냐? 인천 상륙작전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다 공사 안 한다. 그런데 메가더 동상을 없애? 내 목을 쳐라. 여러분 예비역 해군들이 다 모여서 메가더 동상에 모여서 메가더 동상 철거하려는 여러분 세력들을 얼마나 혈투를 벌여서 지켜냈는지. 그 뉴스가 미국에 보도되어서 메가더 출신추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이 메가더 동상 철거하면 우리가 가져간다. 다섯 번째 기적입니다. 제목만 볼게요. 6.25 전쟁의 기적 5가지.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 내용은요 너무 길어서 설교를 짧게 하면 복이 있나니 성도가 은혜 받을 것이야. 설교가 길면 성도가 스트레스 받나니.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군의 날이 언제예요? 이유 아시겠죠?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조약이 맺어져서 지금까지 이 방위 조약이 유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결론 또 드리겠지만 5번째 기적만 남겨놓고 마치는데, 자, 이길 수 없는 전쟁, 100%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은 왜 이기게 하셨는가? 이 5가지 기적 배후에는 다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이 위로는요, 잘 보세요. 북한 땅에 3040개 교회가 있었어요. 김일성이 공산하면서 다 불태우고 부셔버렸어요. 북한에 남아있던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여러분 처형시켰어요. 창자 끝집에내서 다 죽였어요. 빌리그람 목사가 왜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시켰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선에 남아있는 50만 그리스도인들이 공산하면 다 죽습니다. 미군이 남한의 자유와 평화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득이 트루먼 대통령을 감동시켜서 의회를 설득해서 미군이 돌아오게 되었, 파견받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남한이 전 세계 24,000명 인구 대비 선교사 파수 1위 국가가 되는데, 여러분 공산화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6.25 동란에서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